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때 대부분은 그것을 지적 수준의 문제나 교육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호에퍼, 디에트리치 본호에퍼가 말한 어리석음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멍청하거나 무식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시키며 합리적인 사람들을 무비판적인 동조자로 바꿔버리는 무형의 감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식인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에 빠져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사려 깊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내용을 뒤집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며 자애로운 부모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악인이 아니며 미치광이도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사람들,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외부의 압력 속에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능력을 포기해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본회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은 대개 분명한 징후를 보이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믿으며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퍼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더 위험합니다. 어리석음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자라나며 그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그들의 정신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이 높으면 잘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잘못된 전제일 수 있습니다. 지능은 오히려 자신이 믿고 싶은 거짓을 더 정교하게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능해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더욱 고착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적 결함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상태, 즉 본회퍼가 지적한 기능적 어리석음입니다. 문제는 이 어리석음이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으로 조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순응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고 질문하는 자를 벌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안락함과 소속감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다수가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회퍼는 1943년 감옥에서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그는 무지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 설명을 해도 닿지 않는 스스로 사고하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지 독재의 부상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자발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악의 존재가 아니라 비판 없이 동조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속지 않아. 지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나 이 믿음은 진실일까요? 오히려 지성은 때로 우리를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회퍼가 말한 진짜 위협은 지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사고하기를 멈출 때 발생하는 기능적 어리석음입니다. 1961년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충격은 실제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들리는 비명과 고통의 외침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충격을 계속해서 가했습니다. 단지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교사, 엔지니어, 부모,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멈췄습니다. 여기서 본회퍼는 무서운 진실을 지적합니다. 지능은 독립적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이 이미 믿고 싶은 거짓을 더욱 정교하게 정당화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서 더 깊이 빠지고 의심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단순한 IQ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인지적 저항의 붕괴입니다. 시스템이 복종을 보상하고 질문을 처벌하는 구조일 때 지성은 생존을 위해 진실보다 편안함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진실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의 지능 때문에 작동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현실 왜곡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됩니다. 본회퍼가 감옥에서 남긴 경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단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보다 따르기를 선택하고 진실보다는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문명은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1943년 독일의 한 감옥 독방에 홀로 앉아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히 본호에퍼 디에트리치 본호퍼, 신학자이자 철학자, 저항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독재의 부상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사고를 포기하는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본회퍼가 경고한 대상은 전형적인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나 폭군, 광적인 선동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장 깊이 괴롭힌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받고 종교적이며 도덕적 기준을 지닌 이들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잔혹함을 정당화하며 예전에 믿고 따르던 모든 가치를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교수들이 국가의 선전을 인용하며 강단에 서고 신부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며 설교를 하며 학자들이 진리를 포기한 채 구호를 반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는 침묵과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감옥 속에서 한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여기서 그가 말한 어리석음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고의적인 맹목성과 자발적인 사고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어떤 진실에도 닿지 않으며 어떤 비판도 튕겨냅니다. 본회퍼는 말합니다. 악은 스스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보이며 반발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선함으로 포장하며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과 자기 의로움이 가장 무서운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퍼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사악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침묵과 복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관점을 닫아버리며 비판을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은 조용히 사라지고 사람들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악의 도구가 됩니다. 본회퍼는 그 어리석음을 단순한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가 조장한 병리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경고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닿는 현실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복종하며 확신만을 좇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위험한 어리석음의 길로 접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빌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동기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파헤치며 어떻게 생겨나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본호에퍼는 그런 접근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악은 분명히 두렵고 파괴적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눈에 보인다고. 악은 죄책감을 일으키고 때로는 자기 정당화 속에서도 자신이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반면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은 도덕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옳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웃고 투표하며 법을 따르며 복종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응성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부식시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텅 비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양심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큰 소리로 외치는 세력의 대변자가 될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회퍼가 지적한 위험한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가장 위험한 어리석음은 종종 선함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 부드러운 언어, 심지어 미소까지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이성, 의심, 변화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어리석음은 타고나는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능과 무관하며 스스로 사고하기를 포기할 때 생겨나는 태도이자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쉽게 퍼지며 쉽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이를 키우고 조장하며 보상합니다. 우리는 반응을 숙고보다 높이 평가하고 확신을 복잡함보다 좋아하며 분노를 사려 깊은 성찰보다 더 빠르게 공유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생각은 위험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집단적 어리석음의 사례를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일럼 마녀 재판. 이는 광신적인 폭도나 미치광기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선량한 시민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1950년대 미국의 레드 스퀘어, 레드 웨어 스퀘어 역시 배우, 교사, 공무원들이 두려움과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파멸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결코 단편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충성심과 감정적 확신이 결합할 때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절대적 확신을 갖고 퍼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시스템, 정치, 기술, 문화, 이 확신과 복종을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것은 이념, 종교, 국적, 지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본회퍼가 경고한 심리적 함정, 사고의 포기, 군중에게 판단을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속의 광기를 괴물 같은 이들이 만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적 착각과 광란의 순간들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외 부모, 교사, 종교 지도자, 국가의 리더들, 이들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때로는 선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셀럼 마녀 재판도 1950년대 미국의 적색 공포 레드 스퀘어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한 것은 사이코패스나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시민들,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복종한 이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두려움이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썼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고발하고 파멸시키는 일을 정의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잘못된 정보, 편향된 주장, 증오를 확신에 찬 어조로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되묻지 않으며 시스템이 확신과 충성을 보상하는 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본웨퍼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개인적 어리석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심리적 함정이자 사회적 구조의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판단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길 때 공포는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판단은 군중에게, 국가에게, 알고리즘에게 맡기고 자신은 정해진 방향을 따릅니다. 그렇게 판단력이 위임되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무비판적인 복종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포기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지 질문을 미루고 다음엔 다수의 의견에 맞춰 행동하고 결국에는 의심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고를 멈추는 법을 배우고 익숙해지고 습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을 왜 믿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본회퍼가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개인의 사고가 점차 집단에 흡수되고 결국 비이성과 맹종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시대의 흐름. 그는 이 흐름에 맞서다 생명을 잃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통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에 맞서자는 외침이 아니라 누가 당신 대신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조용한 질문입니다. 판단의 책임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국가로,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순간 끔찍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증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혼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싸움와이단단다스네십드라라고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은 괴물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생각을 멈춘 채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람들은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어갑니다. 본회번은 말했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이 일종의 항복이라면 그것을 깨는 것은 전쟁과 같다. 단 그 전쟁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과의 충돌입니다. 확신을 향한 갈망,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심리,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안락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 싸움의 대가를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려는 의지, 그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외로움, 불편함,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배제까지를 포함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진실을 택하라. 그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중이 외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 감정이 요동칠 때 증거를 요구하는 것, 모두가 확신할 때 나는 잘 모르겠다 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빠른 분노, 짧은 반응, 단순한 구호를 보상합니다. 정교한 분석이나 복잡한 진실은 확산되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더 사고를 유예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단순하고 빠른 답을 찾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과도한 정보, 끊임없는 피로, 생계의 불안정은 우리를 생각보다는 반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이 너무 복잡해서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회퍼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하기를 멈춘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구조 전체를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을 선택할 것이고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사고를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성은 사고 속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시스템을 거스르고 스스로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속에서 저항, 레지스턴스이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저항은 일상 속에서 조용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선택,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실천은 지적 마찰 intellectual friction입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당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나 영상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 열에 노출되어 단단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 마찰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애초에 그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견뎌낸다면 더 나은 이유로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인 무지 productive ignorance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이 들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바꾸게 만들 증거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명료함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을 시험하려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리트윗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단 30초만이라도 출처를 확인하고 누가 이 분노로 이익을 얻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닌 신호가 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용기를 내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인 훈련이며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인간적인 겸손입니다. 확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심과 무지가야말로 저항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없고 팔로워가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의 명료함, 정직함,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성을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저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사고를 갈고 닦는다 해도 당신이 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고를 무디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당신은 늘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본회포는 어리석음이 단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사고를 파괴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필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우리를 조종하는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보 분석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증거 평가 능력 없이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도구가 없는 셈입니다. 셋째, 분노와 확신을 보상하는 디지털 구조는 정직함과 유연함, 변화 가능성을 보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견을 바꾸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성장이 되는 공간.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생계에 치이고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릴 때 그들에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생존을 택합니다. 생존이 최우선인 환경에서는 진실은 사라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한 번의 거대한 선택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결정들. 생각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질문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볼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군중 속에 녹아들고 저항보다 동조를 택합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본회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의 대가가 높아질 때 누가 끝까지 설 수 있는가? 그 답은 지능이 아닙니다. 학이나 말솜씨, 책의 양이 아니라 바로 훈련된 사고, 불편함을 감내하려는 의지, 그리고 쉽게 주어지는 답을 거부하려는 선택의 힘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의지이며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순간 우리는 거시랭이 됩니다. 어리석음은 천둥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안개처럼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온 이미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속삭임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울춘다tit 인간다움 humanity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하나의 신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념을 반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30분 동안 집중해서 탐구해 보십시오.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 단단한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본회퍼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정신의 자유, freedom of the mind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복종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심스럽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속하는 것은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는 나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고 확인하지 않고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 생각하는 권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진짜 저항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훈련입니다. 읽기 듣기, 질문하기, 의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때때로 나는 아직 모르겠다 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정해준 답에 안주할 것인가? 디트리히 본회퍼는 감옥에서 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진실이 위험해지는 순간 누가 끝까지 진실을 지킬 것인가? 그 답은 당신의 삶의 방식 속에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복종보다 진실을 택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군중에 섞이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고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해질 때 누가 끝까지 진실 편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지능이나 학벌, 재능이 아니라 훈련된 정신과 지속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고란 한 번의 영감이나 탁월한 재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결정의 누적입니다. 편한 길을 마다하고 의심을 감내하며 당신을 위로해주는 허위의 확신을 거부하는 조용한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음은 외침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내온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더는 질문하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속삭임 앞에서 당신이 멈춘다면, 그리고 그 유혹에 아니라고 속삭인다면 비록 작고 조용한 저항일지라도 당신은 무언가 매우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 28초 도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반박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나 농어를 30분 동안 집중해서 탐구해 보십시오. 이 도전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사고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과 동조의 결과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이런 자유로운 정신의 힘을 위해 살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쌓은 것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스크롤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확신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신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반복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 말하기를, 확신보다 의심하기를, 군중보다 고독을 선택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본회퍼가 말한 저항은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확신하는 그 믿음을 의심해보라. 당신의 신념이 진실로 견고한지 아니면 단지 익숙한 것인지 확인하라.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사고를 멈추지 말라. 오늘날 세상은 당신의 복종을 원합니다. 당신이 사고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단순히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서 조용하고 끈질기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